이번에 우리 그 K2 전차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하는데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또 생겼나요? 네, 지난달 지금 UAE와 한국의 그 합동 육군 훈련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K2 전차를 비롯해서 K22 장갑차, K239 천무 혹은 비격, 자주격포 뭐 이런 여러 가지 육군 장비들이 UAE에 가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UAE 육군이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UAE 육군과 친한 다른 중동 국가들도 많은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다시 제2, 제3의 K2 전차 수출국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UAE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육군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질적으로는 최고를 하려 해서 전차들이라든가 이 장비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장 로켓도 한국, 중국, 미국제 이렇게 세 나라를 다 가지고 있고 1990년대 초반에는 UAE가 북한 자주포도 수입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무기 수집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그런 데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이제 중동 지방에서 입소문이 퍼질 기회가 왔다. 그래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무기 저무기 다 써봤는데 이게 좋네 하고 결정을 해주는 순간 뭔가 객관적인 뭔가 믿음이 간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K3 전차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정말 실체가 있는 건지 또 K2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개선이 된 건지 궁금해요. 네. K3 전차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정식 명칭은 아니고 이제 매니아들이 붙인 명칭인데 K2 전차의 후속 전차 연구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루어져서 우리 매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허 문서를 굉장히 잘 봅니다. 왜 문서를 보냐? 무기 특허권이나 이런 걸 등록하면 신무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요 현대로템과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연구소가 이 신형전차에 대한 그 특허를 2건 냈습니다. 재작년에 한 건 내고 얼마 전에 새로 한 건 냈는데 이 새로 한 건 내서 K3 전차의 디자인이 좀 더 발전하고 있구나. 기능이 뭐가 달라졌는지 요거에 대해서 저희 같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된 정보나 아니면 추측을 좀 들어간 내용이지만 K3 차기 전차의 핵심은 유무인 복합 AI 그 다음에 전자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전자전차냐? 기본적으로 이제 전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 3명이 타고 있는데 이번에 K3 전차는 2명 이하의 전투력 승무원으로 운영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탄 전차를 무인 전차가 따라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화력과 공격력, 방어력이 전차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화력면에서는 130mm 활강포를 탑재합니다. 활강포라는 거는 원래 이제 군대에서 총 쏘신 분들 알겠죠? 총기 수입할 때 보면 이 나선이 파져 있습니다. 네. 이게 없는 게 오히려 안 좋은데 대포의 경우에는 이 나선이 없을수록 더 잘 관통할 수 있다. 적 전차를 더 잘 격파할 수 있어서 활강포라는 명칭을 쓰고 120mm 활강포를 K2 전차가 사용하는데 K3 전차 130mm라 해서 구경이 10mm만 늘어났으면 파괴력이 별로 안 늘어났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에너지 기준에서 보면 거의 2배 이상의 에너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스펙상으로는 2배 더 두꺼운 장갑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고 이 대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사일과 드론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정찰용 드론을 마치 이제 지상의 항공모함처럼 K3 전차가 탑재를 해서 이제 내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저 산 너머, 언덕 너머에 있는 적도 포착할 수 있고 이렇게 포착한 적을 공격 드론으로 공격하거나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탑재하는 걸로 쏘가지고 원거리에서 지나갈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인공위성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연구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인공위성이 아주 요새 발달을 했기 때문에 네. 전차가 어디 이동하고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하늘에서 내 카메라로 봤을 때 잘 안 보이게 하거나 하늘에서 레이더를 썼을 때 이게 전차인지 아니면 뭐 차량인지 이렇게 헷갈리게 하거나 스텔스 기능? 요런 스텔스 기능도 적용됐고 마지막으로 능동 방어 기술이라 해가지고 지금 K2 전차 성능 개량에도 들어가는 건데 저기 전차나 미사일을 쏠 때 그걸 요격하는데 드론까지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성능까지 구현하는 것이 이 K3 전차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로템이다 보니까 현대 계열사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수소 자동차의 진심인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추진 기간까지 이렇게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개념이 우리 6세대 항공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투라는 건 기본적으로 적이 나보다 늦게 무기를 쏘고 나는 적보다 먼저 무기를 쏘고 이게 황금률입니다. 수중, 해상, 수상, 공중 모든 것에 다 그 원리가 적용되는데 이렇게 된 거는
미사일이라는 포탄, 공격 수단들이 옛날에는 100발 맞아서 한 발 터지는 수준인데 지금은 기능이 너무 발달되니까 무조건 반저 발사하면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 영역, 그러니까 우주라든가 공중, 지상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서 발전 방향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소위 선빵을 날려라.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길 것이다. 맞습니다. 이게 현대전 이 원칙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앞으로 최소 50년 이상은 이 원칙에 의해 가지고 신무기가 개발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무기들이 기본 무기들 방어력이 파쇄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 미션 임파서블 영화 보니까 그 항상 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임무가 그냥 위치 확인이더만요. 맞습니다. 잠수함의 임무가 맞습니다. 위치만 확인하고 있으면 만에 하나 여차하면은 먼저 공격할 수 있게. 네, 옛날에는 위치가 있다고 해도 위치가 어딘지 알고 있다 해도 어뢰를 뭐 20발, 30발 써야 되는데 현대 예전 단 한 발의 어뢰로도 파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그럼 이제 레이더 기능 혹은 레이더에서 피하는 스텔스 기능, 이게 더 핵심적인, 아니면 무기의 원거리 발사되는 무기, 이게 핵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로 이런 최초의 스텔스 무기는 사실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등장 때부터 눈에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스텔스 무기로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00년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항공기를 만든 전투기 조종사 아니면 탱크를 모는 탱크 지휘관들도 잠수함을 연구를 해야 된다. 왜냐? 최초의 스텔스 무기가 어떻게 작전했는지 이런 원칙, 이런 것들을 잘 항공기라든가 전차에도 이제 앞으로 들어갈 날이 온다. 적보다 함부로 먼저 움직이면 안 되고 조심스럽게 해서 적을 공격할 기회를 노리는, 요게 이제 잠수함에서 이제 바다 위, 그 다음에 지상, 공중으로 확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K9 자주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K9 자주포도 수출이 잘 되면서 우리 방산의 베스트셀러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계속 추가 수출, 이미 1차 나갔던 물량들의 어떤 평가가 또 있겠죠? 그로 인한 추가 수출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건 말씀하신 대로 우리 K9 전차의 사용자 평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추가 고객이 나올 수 있다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K9 전차를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해도 이제 거절했던 나라들의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너무 크고 무겁다, 기갑 장비이기 때문에 무한 궤도가 가고 우리는 좀 더 경량화되고 운영 유지비가 저렴한 게 필요하다, 이런 요청도 있어서 우리 K9 자주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포 자체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인데, 아까 이제 포를 이야기했듯이 자주포는 이제 구경은 다 155mm로 동일한데 이 구경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155mm의 몇 배 되는 호신 길이를 가지냐에 따라서 사거리가 달라지고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할수록 나는 안전해지고 적은 예상치 못하는 데서 공격을 받아서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K9 자주포는 52구경장이라 해가지고 155 곱하기 50이 되는 호신 길이를 가지고 있으나 58구경장 호신을 가지고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신이 더 길어지면 사거리가 길어지는데 어느 정도 길어지냐? K9의 현재 최대 사거리는 40km 정도 되는데 이 58구경장 호신이 실용화되어 장착되면 60km의 사거리를 가지게 됩니다. 20km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수록 적이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이 20km 더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포의 위력을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이 사용자들, 그러니까 K9을 선택하는 국가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차륜형 자주포를 지금 개발 중입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K9의 포탑과 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K9의 모든 장비를 포탑 하나에 넣은 다음에 이것을 트럭에 얻는 방식입니다. 이 트럭은 뭐 유럽산 트럭일 수도 있고 미국산 트럭일 수도 있는데, 이 트럭에 얹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지 보수가 단단하고 대신에 방어력은 좀 약해지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방어력은 좀 약해지면 경제성이 생겨서 요것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과 그 다음에 미국 시장 진출도 지금 모색하고 있어서 열심히 세주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한국의 방산 무기 성능이 뛰어나고 또 생산, 우리가 또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국지전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 글로벌 상황에서 상당히 우리 방산 산업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막상 이러한 것들 보면은 이제 결국 이걸 운영할 병력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뭐 포병들도 자존심, 이 자존심이라고 그러나요? 이 되게 강하시던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인구들이 점점 줄고 있고, 우리의 군사력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그 운영 인력에 대한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러한 고민들 하시는 분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것이 사실이고 사실 K9 자주포 한 대를 운영하려면 5명의 병력이 필요한데 이런 병력을 구하는 게 점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K3 전차도 원래는 K1 전차는 4명이 탑재하다가 K2 전차는 3명으로 줄어들고 K3 전차는 2명 혹은 1명으로도 조종이 가능하고 이렇게 발전한 것처럼 K9 자주포도 유무인 복합 자주포라는 것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이라는 것 개념은 완전 무인은 아니고 필요할 때만 사람이 탄다 이런 건데 지금 K9A3라고 하는 무인 자주포가 만들고 있어서 이건 G 장갑차에 6명의 병력이 탑니다. 이 6명의 병력은 원래는 소대장, 뭐 포대장 이런 분들이 타시는 건데 K9의 조종자들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G차 한 대가 3대에서 4대의 K9을 조종하는데 그러면 5대의 차량을 6명이서 조종하는 거니까 기존 인력 대비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 크게 줄어드는 거죠.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발전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포를 쏘는 기술, 장전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운전도 자동으로 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념과 비슷한데 일단 추종 운행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게 모든 차에 사람이 다 태우는 게 아니라 맨 앞차에 조종사만 사람이 타져 있고 그 뒷차들은 앞차를 따라서 자동으로 조종하는 기능. 앞으로는 완전 자율주행 이런 것도 있는데 자율주행이 좀 사실 자동차들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사고를 피하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기갑 차량 이런 기계화 부대 같은 경우에는 뭐 야지를 주행할 수도 있고 이 사고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용화가 빠른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전차와 자주포 이거 외에 하긴 뭐 이게 우리가 가장 귀에 익은 그 군사 무기인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우리가 좀 자랑할 만한 무기들이 있나요? 네. 지상전?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 성과가 아무래도 이제 자주포, 다연장 로켓포, 전차, 그 다음에 장갑차 이렇게 있는데 이것 중에서도 좀 제가 아직 수출이 안 됐지만 주목하라고 할 만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인 지상 차량 UGV라는 건데 쉽게 말해가지고 옛날 전쟁에 노새가 짐을 들어주는 것처럼 로봇이 병사들의 무기나 짐을 들어주는 거고 현재는 간단한 정찰 차량, 그 다음에 소형 전술 차량 뭐 이런 걸 대체하는 무인 지상 차량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점점 발달하면 단순한 짐꾼을 넘어서서 스스로 무장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진화를 할 것이고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런 무인 지상 차량과 드론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의 드론 항공모함이 돼서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원거리에서 이 무인 로봇 같은 게 드론을 발사해서 적을 공격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지상전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다행히 대한민국의 요 기술에서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 다음에 LIG 넥스원 그 다음에 현대 로텐 등이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는 게 세계적인 수준이라서 네. 작년에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그런트라는 이름으로 미국 업체랑 같이 미국 시장에 도전했다가 이제 독일 업체에 졌는데 기술력이 따라서 전 게 아니라 이 가격문에 이런 게 좀 덤핑을 했다고 독일을 해요.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요것들을 해서 다시 재진입 준비하고 국내에서도 이것을 많이 생산할 준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아마 해외에서도 고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인지상 차량을 경비 용도로 쓰는데 그냥 경비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걱정하는 거는 요 후티 반군 이런 데들이 옛날에는 뭐 몇 명 와가지고 RPG 로켓 쏘고 소총을 쏘는데 요새는 드론을 공격해가지고 그렇죠. 무인 로봇에다가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결합한 그러니까 무인 로봇은 현대로템이 만들고 이 드론 요격 미사일은 LIG 넥슨이 만든 걸 결합을 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공동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24시간 무인 지상 차량이 이 정유 시설을 순찰하면서 드론이 보이면 즉각 사격하고 이런 경비 태세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대형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수출 전망이 유력한 걸로 대공 자주포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드론이라든가 항공기를 요격하는 대공포를 장갑차에다 얹은 건데 여러 국가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중동 지방에서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 생산을 포함한 이런 수출 상담이 좀 활발하게 돼 있고 이것이 실제로 생산된다면 이 대공 자주포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비싼 무기체계입니다. 전차보다 더 많은 센서가 들어가고 레이더도 A사 레이더 들어가고 미사일도 비쌌거든요. 이게 대당 가격이 100억이 넘는 간단하게 넘는 좀 고가 차량이기 때문에 수출된다면 이게 또 다른 대한민국 쾌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우리의 차세대 수출 방산 제품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